안녕하세요. 행정법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법 막바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행정법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자, 우리가 행정법에서 행정 절차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이 바로 행정소송법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원고적격 인정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즉 원고적격이 부정된다면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89페이지입니다. 원고해서 나와 있죠. 원고 같은 경우는 다른 법에서도 물론 민사소송법에서는 원고란 말 씁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서는 원고가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법률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예, 자, 법률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원고가 되겠죠. 원고. 그래서 이제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 즉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이게 쟁점이 됩니다. 원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원고가 인정돼야만이 나중에 소의 이익을 또 따질 수가 있습니다. 소의 이익을 따질 수가 있죠. 소의 이익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소송을 제기하나만 하겠죠. 아무리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제기해본들 자기한테 떨어진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행정 불경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489페이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나와 있죠. 이건 법률에 주로 우리 행정법은 말이죠. 법률의 의의가 대부분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을 구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줄을 한번 닦으세요.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은 취소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원고 적격은 말이죠. 언제까지 이 원고 적격을 가질 수가 있는가, 가져야 하는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요거는 물론이거니와 상고심까지도 상고심입니다. 상고심이라는 것은 바로 대법원이겠죠. 대법원에 올라가서까지 원고 적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 주로 1심과 2심을 말하겠죠. 자, 여러분들 사실심이다 그럼 뭡니까? 어떤 법률관계의 사실만 가지고 따지는 그러한 재판, 이게 사실심이에요. 그런데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전부 다 뭡니까? 법률심인 거예요. 상고심은 법률심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사실심도 있겠죠. 양형과 관련된 사건이라든가 어떤 처벌과 관련된 사건은 사실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실심이다 그러면 뭡니까? 1심과 2심에서 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걸 사실심이라고 그래요. 법률관계라든가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죠. 특히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바로 사실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만약에 원고 적격이 있었으나 그러나 상고심에서 없어졌다 그러면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파트에서도 말이죠,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가, 소의 이익이 있는가, 요것만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자, 자, 보시면 489페이지 의 바로 밑에 검은 점 하나 있죠. 이와 같은 원고 적격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상고심에서까지도 인정돼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법률상 이익인데 요게 인정되지 않는 어떤 법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국가기관. 국가기관은 말이죠, 법률상에 아무리 해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국가기관은 말이죠,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검은 거 있죠. 두 번째 줄 보세요. 국가기관은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재미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판례는 밑에 두 번째 판례입니다. 도룡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룡령은 천정상 일부에 살고 있는 어떤 동물이 되겠죠. 동물인데, 자, 이 동물이 어떤 건설, 즉 도로 건설이랄지 아니면은 국가 개발에 의해서 파헤쳐졌겠죠. 파헤쳐짐으로써 도룡령이 서식하는 공간이 어떻습니까? 침해를 받았죠. 침해를 받았는데 도룡령 자체가 원고적격 인정할 수가 있는가, 이런 아주 우스운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룡령은 어떤 동물이죠. 양서류입니다. 도룡령은 당사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 참 우스운 그런 판례입니다. 도룡령이 어떻게 당사자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 말이죠. 이 도룡령 옆에 살던 어떤 스님이 하나 계셨어요. 이 스님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자연을 좀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법원에서는 그 스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빗대어서 판결했느냐. 도룡령은 당사자 능력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판결 내니까 할 말이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있는데 당사자 능력과 좀 차이가 있어요. 당사자 적격은 구체적 사건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고 적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당사자 적격이라고 그래요. 구체적 사건에서 본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격, 이게 당사자 적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보다는 한 단계 더 구체적인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 적격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적격은 구체적 사건에서 논하는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룡령 사건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세요. 자, 다음으로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내용은 뭐냐면요. 그럼 법률상 이익이,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을 논하고 있는데 법률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설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학설이 나누게 된 동기는 간단해요.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권리구제설, 두 번째 법률상 보호이익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호가치 이익설,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 쭉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우리는 말이죠, 법률상 이익이 뭡니까? 법률상 보호된 이익 구제설, 이렇게 보면 일단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판례는 판례 내용을 따라가야겠죠. 판례는 지금 이익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밑에서 49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검게 쓴 걸 줄거세요. 법률상 이익이 아닌 사실상, 자, 줄 한번 또 끄세요.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근데 사실 경제적 이익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및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에는 처분의 상대방 또는 제3자도 포함한다. 자, 제3자 포함 중요 표시해 주세요. 과거에는 말이죠, 제3자는 말 그대로 어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3자도 지금 법률상 침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다가 말이죠, 어떤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여기다 말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만약에 건설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그 바로 옆에 직접 관련 있는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지만 이 주변에 있는 제3자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3자도 원자력에 의한 어떤, 물론 인과관계가 명확히 지금 규명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 때문에 신체에 또는 식물이라든가 동물에 악영향 끼친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 주민이라고 그랬죠. 주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제3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사적 이익과 관련해서 좀 재미난 판례가 또 나와 있는데 49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판례는 제주 강정마을 줄거세요. 여러분들 판례 공부할 때 이 나머지 내용은 뭐 몰라도 되겠죠. 강정마을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말이죠, 뭡니까, 절대 자연 보존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제주도 가시면 알겠습니다만 민속마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치에 관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강정마을입니다. 이랬을 때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지정하는 거 있죠. 이런 지정은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줄 보세요. 세 번째 줄입니다.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일 뿐 그 다음부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 반사적 이익과 강정마을 이것만 플러스하면 되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겠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물론 판례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강정마을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다 그러면 어때요? 아 이거 반사적 이익이구나. 저 법률상 이익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답을 얼른 그 답을 하고 나와야겠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 나와 있는데 복효적 행정행위에서는요 경업자 소송과 경원자 소송이 있는데요. 자, 이 491페이지에 경업자 소송이라 한문 거기 줄 보세요. 다수의 영업자가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타 영업자가 말이죠. 다투는 소송을 경업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개념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경업자 소송이라는 개념이 한번 나올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경원자 이런 개념이 또 나올 겁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여기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할애해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업자 소송은 뭐냐면 예를 들어 갑이라는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을에 대해서 어떤 허가를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를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허가를 해줬는데 이 허가를 한 시점이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1일이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뭡니까 병에 대해서 말이죠. 똑같은 허가를 또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2015년 예를 들어서 8월 1일 날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같은 업종에 대해서 허가를 자꾸 해주니까 손해를 보겠죠. 이럴 때 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업자 같은 업종에서 업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업자가 이게 기존의 업자가 되겠죠. 기존의 업자가 새로운 업자에 대한 처분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업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원자 소송은 뭐냐? 잘 보세요.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는데 이번엔 말이죠. 어떤 신청을 말이죠. 허가에 대한 신청을 A, B라든가 C가 동일한 조건에서 했다는 거예요. 거의 동일한,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았겠죠. 거의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허가 좀 해주십시오 하고 행정청에 대해서 신청을 했더니만 말이죠. 행정청이 A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줬네요. 이건 허가를 하지 않고요. 불허가 처분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입장인데 왜 A만 해주느냐 하고 소송을 걸겠죠. 이런 것을 경원자 소송이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은 왜 A에 대해만 허가를 해주고 나는 안 하느냐 하고서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이것을 경원자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491페이지에요. 경업자 소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경업자 소송은요 어떻습니까? 특혜를 받는 쪽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원고 적격은 인정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로 받은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다. 특허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특허라고 볼 수 있겠죠. 특허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491페이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92페이지를 보세요. 특허의 경우 이렇게 됐는데 492페이지 보면 경원자 소송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원자 소송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특허가 뭐 허가 말고 특허의 경우는 인정했다, 법률상 이익 인정했다 이렇게 본 것이고, 경원자 소송은 쭉쭉쭉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원고 적격을 부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C라는 사람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적격을 부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우리가 시험장에 임박해서는 원고 적격 인정 여부를 가지고 외워야겠죠. 이 내용보다는. 자, 다음 중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것끼리 묶인 것은, 또는 다음 중 판례 태도가 잘못된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이죠. 판례가 노선버스 한정 면허 기준에 관한 어떤 판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구체적으로 당사자 적격 인정했다 이렇게 본 건데요. 일단 뭡니까? 경원자 소송에서는 일반적인 관계에서 원고 적격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경우는 좀 색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알아두시고, 지금 밑에 판례가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민소송이라는 게 있죠. 주민소송은 경원자 소송과 경업자 소송과 또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주민소송은 지역 주민이 말이죠. 주민이 이익, 즉 법률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주민소송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그런 판례가 쭉 나와 있고, 다음으로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보면은 소의 이익, 소이익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줄구세요. 협의상 소의 이익이랑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말이죠. 실제상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이익, 이것이 소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즉 소의 이익이란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소송상 가져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이것을 소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처분성이 있는가, 두 번째 처분성을 가지고 원고 적격이 있는가 한번 판단해 봤죠. 원고 적격이 있는 걸 판단하고서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 3단계를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런데 말이죠.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을 뭐로 봤냐면 권리보호 차원에서 봤다. 그거 줄구세요. 그래서 검게 쓴 거, 검게 된 동그라미 있죠. 협의의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 이익과 같다. 보호 필요다. 이렇게 돼 있죠. 줄 한번 끄시고. 자, 그 다음에요. 이 소의 이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의 이익도 어디까지 인정돼야 되느냐? 상고심까지 인정돼야만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상고심은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모두 법률심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것도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94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 보면 협의의 소익 전부 판단인데, 자, 거기 줄 한번 끄시고 별표 한 3개만 치세요. 처분의 효력이 소멸됐다. 자, 처분의 효력이 공정력이, 원래 처분하게 되면 행정행위하면 공정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소의 이익이 어떻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죠. 소의 이익도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줄구세요. 자, 거기 보면은 그러나 말이죠. 예외도 있어요. 거기 별표 4개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소위 긍정하고 있으면 거기 별표 4개요. 중요하죠? 여기 잘 보세요. 원칙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외가 시험에 출제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예외를 내고 싶었겠죠. 그죠? 출제하신 분들은 원칙을 잘 안 냅니다. 예외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함정이 되겠죠. 자, 보세요. 예외적인 경우 소이익을 긍정하고 있다. 그 가령 보세요. F 보세요. 행정청에 파면 처분이 있었고 정년이 도과했지만 파면 처분 취소되었다면 봉급 청구권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말이죠. 공무원 생활을 좀 했겠죠. 근데 파면 처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년이 한 10년 정도 남았었는데 정년이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파면 처분 취소를 청구했더니만 파면 취소 처분 청구권을 받아지지 않고 단순히 그 10년 동안 받지 못한 봉급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죠. 봉급은 줘야 된다. 신분은 복귀 안 돼도 봉급은 줘야 된다. 이런 것이 이중적인 어떤 판단을 했던 것이 대법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돈이 중요한가 보죠. 예,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원상 회복이 불가능 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행정처분을 했는데 원상 복귀가 안 됩니다. 아무리 되돌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소외 이익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거울이 이렇게 있어요.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거울을 돌려달라고 했더니만 상대방이 거울을 깨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깨버렸을 때 이 거울의 의미가 없죠. 새로운 거울을 사주든지 아니면은 배상을 해주든지 이런 거죠. 이 거울 가지고 당신 이 거울 당신 거니까 가지고 잘 활용해라. 아무런 가치가 없겠죠. 이거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원상 회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구체적으로 여기부터 4까지 쭉 있어요. 그 별표 4개입니다. 암기하셔야겠죠. 이런 건 암기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가번 아까 설명했죠. 행정청에 공무원 파면 처분이 있었다. 파면하니까 상대방이 기분 좋았겠어요. 아무래도 법률상 불이익을 받았으니까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와중에 몇 년이 갔었나 봐요. 정년퇴직했을 때는 이때는 말이죠. 소의 이익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에 와서는 정년퇴임했으니까 공무원이 아니죠. 그렇지만 소의 이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아번까지 판례가 쭉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번 보세요. 495페이지 다번. 당사자가 현역 입양 대상자에 해당하여 입양한 경우라도 차후에 현역 입양 통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통지서를 줬으니까 통지 처분이죠. 이런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가?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자, 당사자가 현역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현역 입양 통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이런 행정적인 어떤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취소 처분을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후 사정 변경에 의해서 말이죠. 종전의 이익이 어떤 침해가 해소됐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전에 뭡니까 사정 변경 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침해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뭡니까 그 스몰 a 가로에 2번을 보면은 원고가 고등학교 퇴학 처분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퇴학 처분 받으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퇴학 처분 받은 게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퇴학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퇴학 처분 받은 거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요. 496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밖에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 태도가 갖고 나와 있죠.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498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요. 페이지 501페이지죠. 여러분들 책 501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분류해놨고 이게 시험 출제됩니다. 즉 소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 보기 전에 자 496페이지에 몇 가지 판례만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스몰 a 보세요. I 양가로 i에다가 스몰 a입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가중 제재 규정이 있는데 말이죠. 이 건축사 어떤 뭡니까 사장 무슨 처분 정지 처분이 있었겠죠. 기간 경과 후에 정지 처분에 대한 소를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정지 처분이라는 기간이 도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지 처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C를 보세요. 실용신안권이 불법 착오로 인해서 소멸 등록된 경우에 실용신안권자에게 이러한 회복 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가 이런 얘기죠. 자, 착오로 행정청의 착오로 실용신안권에 뭡니까 등록 기간이 말이죠 도과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실용신앙권, 즉 무채재산권입니다. 무채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판례를 공부할 때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판례가 한 7, 80%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결하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판례가 7, 80%예요. 나머지는 상식 가지고 안 되는 판례가 20, 30%입니다. 즉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법관들도 말이죠. 사회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 통념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상식이라는 어떤 전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죠. 시험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합격해요. 왜? 대부분 판례 문제가 87% 나오니까 상식선에서 한 70%가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좀 재밌죠? 좀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자기 실력이 좀 없는 사람인데도 합격 탁 합니다. 그 사람이 대부분 상식이 좀 잘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합격을 빨리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F를 보세요. 제3자인 인근 주민이 자동차 LPG 충전 설치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즉 소외이익이 있는가? 여기선 법률상 이익 그랬는데 소외이익을 말합니다. 소외이익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LPG 충전 사업소의 주민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LPG 같은 경우는 폭발력 있지 않습니까? 폭발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의 인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건축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PG 충전소 들어오면은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죠. 즉 환영하지 않는 주변 이웃 주민들은 소송상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7페이지에 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가로 S.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 취소 대상 소송이 계속 중에 자, 변론 종결 전에 영업정지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자, 영업정지 취소를 제기했는데 뭡니까?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자, 몇 월 며칠까지 영업을 정지하라고 했더니만 소송 계속 중에서 요 기간을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때 소의 이익이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이미 영업 정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누구한테 줬습니까? 원고한테 좋게 돌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의 이익이 있을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업 정지하라고 2달간 영업 정지하라고 했는데 이미 소송 중에 영업 정지 기간 2달이 지나갔다. 그럼 결국 뭡니까? 원고한테 좋은 방향으로 돌아갔죠. 이럴 때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정지 처분 취소를 하는 소송에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98페이지에 6-2 그 별표 4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자, 6-2 보면은 원고 적격 인정 여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500페이지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원고 적격에 대한 이 판례를 제가 모조리 다 여기다가 접목해서 요연하게 한 곳에다가 이렇게 집합을 해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험 공부할 때 시험장에 가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겠죠. 자, 498페이지 원고 적격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자, 1번 보세요. 현실적 환경에 의한 이익 향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이익에 조만간 뭡니까? 종전에 우리가 설명했던 제주도 사건, 제주도 어떤 마을에서 자연 어떤 뭡니까? 경관 지구 지정해달라는 그런 거 있죠.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판사적 이유로 받죠. 그러나 이런 경우 현실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직접적 이유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원고 적격 인정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연탄 공장 처분. 자, 연탄 과거에 1970년대는요 지금처럼 석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탄을 썼어요. 그러다 보면 연탄 공장이 있어야겠죠. 연탄 공장이 있으면은 가장 문제는 뭐냐면 분진이 막 날아가요. 뭡니까? 무연탄을 가지고 연탄을 만드는데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덩어리를 깨가지고 연탄을 제조하려면은 이거를 분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질이 막 날아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실제로 탄광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폐에 말이죠, 이 무연탄 가루가 껴가지고 암은 아닙니다만 이런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 탄광이 있어요. 지금도 뭐 탄광이 다시 이제 인기가 다시 좋아서 무연탄을 캐는데, 탄광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오래 근무하면은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 저쪽 가면은 이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이 병원이 있는데,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참 이 불쌍합니다. 이 경제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직업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말이죠, 좀 금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것도 봤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은 도시개혁 사업 실시 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말도 되게 길어요. 이럴 때 토지 소유자 원고 적격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고 적격을 지금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499페이지예요.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있는데, 문화재 지정 지역 주민, 인근 주민. 자, 문화재를 지정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겠죠. 근데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왜 지정하지 않느냐? 이러한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것은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법인의 주주, 일반적인 경우는 법인의 주주는요,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14번 공유수면 메릿 처분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바깥에. 자, 환경영향평가 바깥의 주민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고 적격 부정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고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그 바깥에서 주민들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것이 지금 판례의 태도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들 23번, 그다음에 24번도 좀 눈여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 면허와 관련된 그런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떻게 봤냐면요, 원고 적격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은 다 판례를 다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키워드 있죠.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키워드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의사 면허 이렇게 나오면 뭡니까? 중간 내용을 읽을 필요도 없죠. 이럴 때는 한의사와 관련된 게 판례가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의사,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약 조제권 이렇게 돼 있죠. 한약 조제권, 원고 적격 없음,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전체적 흐름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제 여러분들 좀 괴로운 게 또 나와 있는데, 소외 이익 인정 여부 이렇게 돼 있죠. 소외 이익을 인정한 경우에, 자, 1번 감봉 처분 취소 필요시. 감봉 처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소외 이익을 인정하겠죠. 자, 자신의 월급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감봉 처분됐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인정하겠죠. 그 다음에 위법 처분을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소외 이익을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외 이익을 부정한 경우가 있겠죠. 행정 대집행 완료 시에 대집행 개고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는가? 자, 대집행이라는 게 있었죠. 의무행 확보 수단에서 행정 대집행이 있었는데, 대집행은 대체적 자구 임무 같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 대신 집행해주고 비용을 환수받는 그러한 조치가 대집행이었는데, 대집행하기 전에는 개고 처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집행이 모두 완료된 뒤에 개고 처분해봤자 뭐합니까? 소용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소외이익이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2페이지에 10번입니다. 임기 만료 지방의회 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말이죠, 의원 제명 처분 취소를 제기했다. 자, 이미 말이죠,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말이죠,
의원 제명제도 해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남는 게 없겠죠? 이럴 때는 원고 적격 부정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보세요. 판결 이후에 명백한 계산상 착오가 있을 때, 자, 착오가 발생하면 말이죠. 착오가 발생하면 원고 적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대법원 판례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23번이라든가 28번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피고인데, 피고는 말이죠.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중요하지 행정처분을 한 피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지만 원고를 공부하기 전에 피고도 공부해야 하니까 좀 살펴봐야겠죠. 자, 503페이지입니다. 피고가 누구냐 줄거해야겠죠.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다. 행정청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없어지거나 다른 행정청으로 승계됐을 때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우가 있어요. 자, 대통령 처분시는 소속 장관 줄거세요. 대법원장, 자, 별표 하나 치세요. 대법원장이 피고가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상 법원 행정처장이 피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 위임이 있을 때는 위임 받은 기관이 하겠죠. 그런 내용을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판례 하나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 치세요. 자, 피고에 대한 피고 적격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거는 좀 숙지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판례는 성업공사예요. 성업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권을 위임받았다. 이럴 때는 세무서장이, 즉 위임받았을 때는 세무서장이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업공사, 즉 이 공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성업공사가 피고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04페이지 보시면은 학예 및 거기 10번을 보세요. 학예 및 교육 관련 시에는 누가 피고가 되냐면 교육감이 됩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지금 피고를 공부하는데 피고를 바꿀 수가 있는가? 그게 피고 경정이 되겠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언제 바꿀 수가 있느냐? 잘못 지정했을 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줄 한번 끄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5페이지 보면은, 그러면은 피고 경정할 때 어떠한 소송 지휘권 행사할 수 있는가? 거기 보시면은 성명권이라고 있을 거예요. 성명권. 성명권 행사해가, 성명권은 뭐냐면 원고 내지 피고로 하여금 이런 겁니다. 소송상 어떤 변호라든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송 절차상 있으니까 그 권리를 행사하라.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 이걸 성명권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 기타 공동소송인, 그 다음에 제3자 소송 참가, 이거는 전에 행정심판할 때도 공부했는데 공동소송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3자가 소송 참가할 수 있겠죠. 그죠? 이때는 말이죠, 소송상의 이익을 침해받으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06페이지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와 좀 유사하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은 제3자가 소송 참가할 때와 그 다음에 행정심판상 소송 참가가,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507페이지입니다. 제3자가 소송을 참가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행정청의 소송 참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별표 하나만 치세요. 제3자가 소송을 참가할 때는 지휘 보세요.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피참가인이 소송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3자가 뭡니까? 소송, 원래 소송했던, 주장했던 것과 다른 저촉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3자 소송 참가입니다. 반면에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가능해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와 저촉되는 거 있죠. 피참가인이니까 뭡니까? 원래 원고죠. 원고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익과 뭡니까? 피고라든가 원고의 뭡니까? 이익과 충돌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좀 조심해 주세요. 제3자가 소송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소송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다르다 이런 얘기죠. 자, 50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소송과의 구별인데 참고로만 해주세요. 좀 구체적인 내용인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508페이지를 보세요. 민사소송법상 독립 당사자 참가라는 게 있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요, 독립 당사자 참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행정소송법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자, 508페이지 재판 관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취소소송의 제1심 법원은 어디냐? 피고인이 소재지입니다. 피고인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줄 한번 닦으시고요. 다음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토지 등에 관련된 토지 관할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임의적 관할입니다. 그래서 합의 관할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송 및 병합이 있어요. 다른 법원으로 보내는 거, 이걸 이송이라고 그러고, 소송 경제상 같은 법원에서 병합해서 판단하는 것을 병합 판결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뭐 객관적 병합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509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그런 게 있어요. 객관적 병합이라 하면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해가지고 한 개의 소송 절차에서 말이죠. 수개의 청구라는 것을 객관적 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0페이지 병합에 관한 주관적 병합도 나와 있죠. 주관적 병합은 거기 2번 보시면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원고, 피고, 일방 또는 쌍방이 다수가 되는 거를 주관적 병합이라고 그래요. 자, 객관적 병합에서는 사건이 말이죠. 청구되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나 주관적 병합에서는 청구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 또는 피고가 몇 명인가가 중요한 것이 바로 주관적 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사람의 숫자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511페이지입니다. 소송 제기, 소송 요건이 나와 있죠. 본안 판결의 전제 요건이 소송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소송 요건을 좀 공부하는데요. 요거는 본안 판결입니다. 본안펄의 존귀의 요건을 소송 요건이라고 합니다. 시험엔 출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부분이 시험 출제되면 말이 안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은 주관식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객관적 문제를 빨리 풀고 행정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빨리 판단하고 신속히 상대방이 주민이라든가 어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 행정이에요. 여러분들 심판 기능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죠. 법을 집행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 이런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처분의 개념 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512페이지 보세요. 그러면은 본안 판결에서 판단할 건 뭐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원처분주의다 이런 말 했죠. 원처분만 가지고 판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처분에 대해서만 판결하지 재결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나 재결을 가지고도 판결할 수 있죠. 재결이 잘못되는 걸 판결할 수 있는데 언제 판결할 수 있습니까? 재결 자체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뭡니까? 원인 무효일 때, 이 재결 자체가 위법일 때 있죠. 이 재결이 참 절차가 잘못됐을 때, 이럴 때는 이 재결에 대해서도 판결할 수가 있다, 심판할 수가 있다. 심판이라는 것은 심리와 판결에 동합된 그런 용어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요, 51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주의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별표 3개 치세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나오냐면 주의할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토지수용법에 따라서 수용을 했는데 이때는 재결주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즉 구토지수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재결주를 채택했어요. 재결주의.
그러나 지금 현행 공토법에서는 말이죠. 재결주의가 아니라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플하게 공부할 부분은 심플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를 파고 들어가면은 하루 종일 공부해도 부족하죠.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판례입니다. 특별 권력관계에 의해서 역시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특별 권력관계에서 원래 특별 권력관계는 사법권이 미치면 안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성원의 법적 지위에서 영향을 끼치게 될 때는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1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판례는 확약에 대해서 처분성을 부정했다. 확약에 대해서는 처분성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위에서 이제 네 번째 판례는 표준 공식 직가 결정과 개별 공식 직가 결정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처분성 인정한 것과 부정한 거 있어요.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판례는 부관 중 부담에 대해서. 자, 판례가 좀 재밌어요. 부관 중에서 유달리 부담을 좀 사랑하는가 봐요. 그래서 부담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관은 뭡니까? 인정하지 않았죠.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15페이지 재결 취소성 제의 대상이다. 이건 뭐냐면 원래 원처분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결은 원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16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고유한 위법, 고유한이란 말 또 써요. 고유한 위법, 즉 재결하는데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는 이 고유한 위법까지도 한번 심판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판단에서는 줄거세요. 각하 재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각 재결, 인용 재결 이런 게 있는데 뭡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인용 재결이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요. 517페이지 보세요.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인용 재결이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제3자효 인용 재결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말이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자, 이거 참 재밌어요. 인용 재결로 인해서 어떤 권리 내지 어떤 이익이 없단 말이죠. 즉 불이익을 침해당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재결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원칙은 뭡니까? 제3자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으면은 원고 적격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수정 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일부 재결. 거기 별표 4개 주세요. 이건 뭐냐면 공무원에 대한 감봉 문제예요. 감봉 1월에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견책입니다. 이럴 때 나중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제줄을 보세요. 감봉 1월에 징계 처분, 즉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거기만 줄 쫙 끄세요. 다른 거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8페이지 개별법상 재결주의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구체적인 줄만 보세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 판정, 그 다음에 감사원장 재심 판결, 그 다음에 특허법원 재심 판결,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요 재결 불복 이런 경우는 개별법상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다음으로 519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관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과 취소소송은 어떻습니까? 상호 관련이 밀접하지만 임의적이라고 그랬죠.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말이죠. 행정심판 전취주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자, 519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예외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그 별표를 4개 치세요. 암기를 해야겠죠. 공무원 징계 처분 국가공무원법상, 그 다음에 징발 및 보상금 지급 결정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조세소송 이런 거는 재결주의를 아직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운전면허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52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20페이지 5번을 보세요.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에도 각하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취소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까지는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아까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원고 적격되느냐 이런 것이 당연히 중요하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여기 깊게 들어가면 풀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자, 그 다음에 521페이지입니다. 다수 단계 행정 심판 절차가 있을 때 다수 단계입니다. 행정 심판 절차가 다수가 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받느냐. 마지막에 줄 그세요. 어느 한 절차만 거치면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줄 딱 끄시고. 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동일성 같은 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밑에 521페이지 1번에 인적 관련성, 거기 별표 하나 치세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청구의 원고와 청구인은 반드시 같아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소기간,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자, 522페이지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 안날부터 80일 줄구세요. 물론 이게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시험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나온 것은 출제 안 하고 있습니다. 출제하는 사람 자존심이 있죠. 이런 내용을 그대로 낼 수가 없겠죠. 그래도 알고 계셔야겠죠. 그 다음에요. 구체적 내용 보시면은 처분 송달 시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거 읽으세요. 상대방이 처분을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나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23페이지에요. 제일 마지막 제줄.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입니다. 자, 조금 아까 90일은 뭡니까? 안 날로부터 90일이죠. 이번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줄 닦으세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당사자, 상대방의 어떤 기준에서 90일이고 1년이었죠. 그런데 제3자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24페이지. 제3자가 기준이 될 때는 어떠냐? 거기 보시면은 이러한 경우 1년이 경과해도 소재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제3자는 알 게 뭡니까? 행정처분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어요. 다만 제3자가 어떤 경우로든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걸 알았죠. 그럴 때는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알았을 경우는 상대방과 똑같이 90일이어야 됩니다. 제3자가 알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상대방이었는데, 옆집에 사는 사람이 상대방이었는데 옆에 있는 인근 주민이 모를 턱이 없겠죠. 이런 경우는 제3자일지라도 말이죠. 상대방과 똑같이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해요. 그럼 90일과 1년 사이에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 나와 있죠. 먼저 기간이 도달하면은 뭡니까?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90일이 먼저 도달해도 소송 제기 불가하고, 만약에 안 날로부터 있은 날로부터 1년이다 이게 먼저 돌아왔다 그러면은 소송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송달받은 90일은 불변기간이다. 변할 수 없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25페이지
양가로 B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몰 b입니다. 그러면 부작위 위법 합의금 소송에서도 이런 소재기 기간에 제한을 받느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예요. 자, 다음 페이지는 뭐 좀 허접한 얘기인데 526페이지 보시면은 그럼 소의 변경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 종류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거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취소 소송을 말이죠. 취소 소송 외에 또는 당사자 소송을 당사자 소송 외에 소송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7페이지 2번입니다.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가능하냐?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28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서로 바꿀 수가 있느냐? 참 재밌죠? 행정소송 제기하다가 갑자기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민사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판례의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은 원고, 그 다음에 피고에 대해 설명했어요. 근데 원고에 대한 얘기가 98% 된다면 피고는 단 2%의 중요성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만큼 지금 행정소송법은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절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원고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법 거의 뭡니까? 완성 단계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소의 이익이 있는가? 물론 전에 법률상 이익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놓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볼 수 있죠. 출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은 합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합격에 반드시 이르기 위해서는 이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이 고비를 못 넘기면은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잘 정리 요약을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